이제 면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사실 강효숙 리더님이 2번을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한 번만 그냥 하겠다. 1시간 반에 끝날 줄 알고 오셨던 분은 알아서 하세요.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면역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코로나 시작할 때 만들었던 자료고 이 면역 공부하면서 하고 지나가서 이뮤니티 디펜스 먹으면 되는 거지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뮤니티 디펜스가 없어졌어. 그럼 우리의 면역은 뭐가 지키고 있죠? 더블 S? 네, 뉴트릴라이트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혈액 지표를 봐도 우리가 웰리스랩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액 지표가 이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호중구가 어떻고 호상구가 어떻고 호용기구가 어떻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이제 우리가 AI가 진단해 준 대로 나는 면역이 괜찮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떻게 분화되고 이 면역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면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천면역 이에 대한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면역이고 후천면역이 있어요. 선천면역은 타고난 면역이고 후천면역은 획득된 면역이죠. 그러면 후천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봤던 병을 이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려보면 내가 감기에 면역력이 생겨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갔죠. 코비드가. 혹시 면역 항체 검사 해보셨어요? 면역. 내가 코로나에 항체가 있는지 검사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냥 백신은 3번 맞았어요. 근데 제가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체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항체가 있었고 그래서 가족이 이제 저희 작은 애만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PCR 검사 다 하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아무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항체가 나도 있었으니까 식구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애 1명 빼고 다 아무도 안 걸렸어요. 90명은 저희 아버님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게 이제 내가 후천 면역을 무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천 면역을 어떻게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천 면역이 좋으면 내가 걸렸는데 그냥 이겨버렸기 때문에 획득되고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나는. 근데 내 몸의 세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 면역은 이렇게 점막 면역과 면역 물질, 세포성 면역으로 나뉘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부, 소화관, 기도, 요 생식로에서 산성 물질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점액성 물질로 씻어내리거나 살균을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성의 질이 분비물 있죠. 그게 산성을 띠고 있어서 균의 감염을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변의 산성이나 질의 젖산 같은 것들이 이 살균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천면역.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보습이 잘 되고 약산성 피부는 감염이 덜 되죠. 이게 이제 선천면역이야. 소화관도 마찬가지예요. 위가 산성이 돼야지 헬리코박터균도 안 생기고 기생충도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선천면역이고 기도의 점액 분비, 그러니까 기관지, 폐로 넘어가는 것들도 기도가 점액질이 분비돼. 이 점액질의 산성화 물질이나 점액질이 가지고 있는 효소 때문에 대식세포가 그 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때 벌써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 맞았을 때 맞은 팔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거기서부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맞은 팔은 안 아프고 다른 데 가서 아파. 그러면은 선천면역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아보셨으니까 대부분 아시죠? 맞았더니 팔이 안 움직여. 하루는 막. 그죠? 정상이야. 근데 나는 팔은 괜찮던데?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천면역은 훨씬 약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에 의한 선천면역을 보면 식세포,
인터페론, 보채 단백질, 내인성 발열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백혈구가 다른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면서 이게 발열, 그러니까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면 백혈구가 막 증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열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열이 안 나면 더 깊숙이 병이 침투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파트너애가 폐렴으로, 중국발 폐렴으로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열이 안 났어요. 열흘 동안. 열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몇 군데를 갔는데 다 폐렴이 아니고 그냥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서 걔는 열흘 고생하다가 결국 대학병원에 가서 우겨가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폐가 한쪽이 하얘요. 그게 열이 나요. 열이. 선천적인 이게 다열성이 약한 거예요. 식세포, 세균 이 세포잔의 변성 단백질 같은 게 이 식세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일종이에요. 매크로파지 이런 것이 이제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데 얘는 자기하고 비자기 구분 안 하고 이물질을 그냥 무조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천 면역에 해당하고 이 인터페론은 이런 세포들이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그리고 NK세포나 대식세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세균을 파괴 촉진을 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증강시키는 단백질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탄 같은 거예요. 이거는 화학적인 폭탄, 이거는 폭탄. 그래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침투된 그런 세포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선천면역의 이제 구조예요. 선천면역의 특징을 보면,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 이렇게 나뉘어보는데 비특이적 면역은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나고요. 따지지 않아. 비선택적. 선택을 안 해. 내가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않고요. 수상하네? 그럼 무조건 죽이는 거. 그게 이제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바로 즉각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부에서 생성된 이물질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우리가 면역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하는 능력도 면역인데요.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것,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장항면역질환 같은 거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게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쉴드를 쫙 치면서 외부 것만 튕겨나가는 게 면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생기는 이상세포를 제거하는 힘도 면역이다. 그래서 악성 신생물,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돌연변이 세포를 없애는 것도 면역의 큰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역을 나눠서 봐야 돼요.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면역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면역이 나는 체력이 좋은 것과 면역이 좋은 것도 달라요. 그리고 외부 면역이 좋은 것과 내부 면역이 좋은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외부 면역이 좋은 사람은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려요. 세균 감염도 잘 안 돼요. 배탈도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암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암이 없어. 근데 몸은 비리비리해. 골골이 백살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콧바람만 쐬도 감기 걸려. 근데 암 안 걸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면역 체계를 갖고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NK세포라고 하는 자연 살해 세포가 있죠. 내추럴 킬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면역을 알려면 내추럴 킬러 세포의 기능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 및 암세포 대응 백혈구로 바이러스에도 반응하고요. 암세포에도 반응해요. 보통은 내부 면역과 외부 면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둘 다에 반응하는 것이 이 NK세포예요. 그래서 NK세포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요법 중에서는 내 혈액에 있는 NK세포를 뽑아가지고 미생물에서 증식시켜서 그걸 다시 주입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주사 한 번에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맞고 10번에서 20번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치료법도 듣는 환자가 있고요. 안 듣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선천성 림프구 세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해악한 세포를 골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온몸에 이 아파토시스 세포 자살 물질들을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림프구 중에서 5 내지 10% 차지하고 사이즈가 커요. 대식세포 중에서 가장 이제 크기가 크다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2,000 정도. 그러니까 혈액을 이제 뽑아서 한번 뽑아서 검사하는 그 단위당 2,000개 정도 있으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백혈구는 4,000 이상이 정상이죠. 요건 2,000개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500 미만이면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4,000, 5,000 이렇게 되면 암에 안 걸려. 그리고 저희 고객이 이렇게 병원 입원해 이거 검사했더니 5,000이 나온 거야. 당신 왜 안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원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암 걸리고 난 다음에 디톡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수치가 올라가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병원 들어갈 때마다 검사해서 나오는데 이제 4,000에서 이쪽 저쪽 컨디션이 좀 나쁘면 2,000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측정해서 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 물질들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감기는 좋아야 돼요. 간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전신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NK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 우리가 백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NK 세포는 간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선천 면역의 특징을 보면 NK 세포 수의 활성도가 60세 이하에는요 40세 5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잘했던 그 환자들도 60세 이후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자들도 HV인가? 바이러스? 왜 이렇게 자궁근종 유발하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자궁근종 같이 암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이제 백신 맞아라 뭐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전에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해서 없어지면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안 생기다가 내추럴 킬러 세포가 줄어든 60대 이후에 이게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염을 복균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60대까지는 괜찮다가 60대부터는 간경변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60대 전후로 해가지고 간암으로 발전하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이제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밖에 되지 않아요. 내추럴 킬러 세포의 숫자가.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더 큰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웃어! 웃음 치료. 아니면 울어. 울음 치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멍 때려. 멍상요법.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멍해져. 이게 내추럴 킬러를 높여줘요. 그리고 더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해. 그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가끔 이상해 보일 때 있죠? 하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거나 기도 받으면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그리고 이제 후천 면역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여태 선천 면역 봤어요? 후천 면역?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 항원 제지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 이게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균을 감지해. 세포, 세균, 바이러스 이걸 감지해. 이물질을 감지해. 그러면 나 이런 거 먹었다? 이러고는 제시해. 야 이상한 거 주웠어.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주소가 제가. 그런 다음에 헬퍼 T세포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헬퍼 T세포가 이게 수상한 놈인데 내가 봤던 애인가? 봤던 애야. 그러면 빨리 이제 E형 헬퍼 T세포한테 야 빨리 만들어. 저때 싸워봤던 그 놈이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게 막 이렇게 증식을 해요. 그래서 세포 독성 T세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죽여요. 이게 이제 후천 면역이에요. 그래서 E형 헬퍼 T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이거는 직접 살상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세포 독성 T세포는 직접 살상은 못해. 근데 뭐냐? B세포는 항체거든요. 얘는 표식을 해줘요.
그래서 저놈이 수상한 놈이니까 저놈을 공격해.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직접 살상을 하는 애가 있고 이게 표시만 시켜주는 애들이 있다. 이게 바로 후천 면역이에요. 그래서 항체가 형성되면서 이 세포 주변에 들러붙어가지고 얘가 우선 공격 대상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이상이 있는 세포를 구별해서 면역세포들이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세포의 수는 더 적어요. 항체는 더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더 많이. 그래서 표시를 해서 얘를 꼼짝 못하게 티를 내놓고 거기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후천 면역의 이해인데 우리가 그래서 많이 싸워봐서 앞에서 여러 질병에 많이 싸워봐서 이 헬퍼 T세포가 감지하고 있는 수상한 놈들이 많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의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인체가 침입물이나 아니면 악성 신생물 같은 암세포 같은 것들에 적절한 반응을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면역세포가 너무 날뛰는 것을 막아주지 못해서 내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절 T세포가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즘이나 아토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병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면역 과민 반응을 낮춰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세포의 실력이 좋아야 돼. 실력이. 근데 얘가 실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흉선이 40도로 유지해야 돼요. 심장의 체온은 40도. 흉선에서 세포를 훈련하거든요. 근데 얘가 40도 때 훈련을 받으면 똑똑한 놈들이 태어나요. 근데 얘가 40도가 안 되면 멍청한 애들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밖에 통과를 못한대. 이 면역세포가. 98%는 탈락이야. 그래서 이제 죽여버려요.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제 훈련생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온도가 낮으면 대충 눈 감아주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50점밖에 안 되는 애들을 평균 98점은 돼야 되는데 평균 50점밖에 안 되는 애들 통과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 띨띨한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시민인지 도둑놈인지 구분 못하고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가면역질환이에요. 그래서 항원, 항체, 비만세포 이 독성물질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게 이게 자가면역 반응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너무 많이 분비돼서 비염, 아토피, 중이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분비돼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세균이나 이물질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분비돼서 저물질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원이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때 항체에서 LGE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너무 많이 분비해요. 그래서 이 알레르겐이 아닌 애를 알레르겐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관인 알레르기를 보면 이게 TH2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약물 알레르기 다 히스타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수용체가 너무 예민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민하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내 것도 남처럼 인지하는 거고 남의 거는 내 걸로 인지하는 거고 그래서 헷갈리는 애들은 너무 많다. 똘똘한 애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신장을 따뜻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신장이 식어요. 신장이 식어. 그래서 막 성질내고 화내는 남편의 깨갱하는 마누라가 있어요. 누가 안 걸려요? 화낸 사람은 신장병, 참은 사람은 안 걸리는 거야. 참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또 저러시네 이러면서 나는 재밌는 거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떠들게 냅둬. 떠들게 냅둬. 반응을 안 하면 계속 안 해요. 무한해서. 이렇게 떠들게 냅두고 또 저러시네 그러면서 나는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 마음에 담아주지 마세요. 그분도 자기 암 안 걸리려고 아침에 화내는 거예요. 성질 내면 열나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름 화내는 거야.
화냈는데 싹 깨끗하게 잊어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죠. 자기가 진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면역이 항산화를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이게 이 면역체계가 활성화가 돼요. 열이 나면서 그러면 이제 산소가 대량 소비되면서 과산화, 항상 유해산소가 생기죠. 그럼 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조직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유해산소가 대량 생기면서 노화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폐혈증이 생긴다. 그래서 큰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수술 이후에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뭐랬죠? 치매 환자도 폐로 죽고 중풍 환자도 폐로 죽고 암 환자도 폐로 죽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이 염증이나 면역의 사이클에서 폐가 문제가 생기면서 폐혈증으로 죽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등, 2등, 3등 폐병이 있어서 사망 원인 3위가 폐질환이 아니에요. 다른 질환의 끝도 폐로 죽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역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50대 50으로 그리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50대 50으로 균형이 맞아졌을 때 저희 면역력이 최고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막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 D,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좋고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면역 균형에 보면 우리가 아연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 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연의 기전을 보면 이렇게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해가지고 TH1, 2로 나눠봤을 때 이 항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연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T1,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을 유지하는 것, 강화하는 것들에 이 아연이 들어간다. 요거를 좀 더 이제 쉽게 한번 볼게요.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타민 D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타민 D는 조절 T세포를 강화해. 그래서 세포가 부족하면 빨리 면역세포를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끝났어. 전쟁이 끝났어. 빨리 시체를 치워라고 명령을 내리는데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것이 면역이 항진되지도 않고 저하되지도 않게 하는 게 비타민 D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지상세포,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항원을 가져와서 제시하는 게 수지상세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별을 아주 잘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비타민 D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점막 면역 강화하는 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어렵고 쉽게 한번 가볼게요. 복습. 자, 정신 차리고 침입자가 감지됐어요. 그러면 수지상세포가 물건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야, 수상한 거 잡았어. 선천면역. 그래서 항체 매개 면역이 있고 경험이 있는 애, 세포 매개 면역, 경험이 없는 애가 있어요. 경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냐? 그럼 경험이 있어. 어떻게 넘어가? 아까 배웠죠. 그래서 선천면역에서는 어떻게 했죠? 자고 났는데 경험이 없어. 이러면 그냥 일단 죽인다 그랬죠. 대식세포나 아니면 인터페론 같은 거 분비해가지고 죽인다 그랬고 씻어내린다 그랬어요. 점막면역이. 근데 경험이 있어. 그러면 T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B세포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비사기 항원이 노출됐을 때 침입자가 강제됐어요. 그럼 1차 방어벽에서 피부 점막 분비물이 나와요. 이때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도움을 줘요. 그리고 나서 2차 방어벽에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포식으로 식균 작용을 하죠. 이때는 비타민 B12와 엽산이 작용을 해서 이걸 강화시켜줘요. 대식세포를. 그리고 나서 헬퍼 T세포가 강화가 되면서 보조세포가 활성화돼서 T세포가 더 많이 증식되죠. 살상 T세포가. 그러면 비타민 C는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섭취하면요. 이 인터페론, 이 헬퍼 T세포가 방출하는 화학물질이 인터페론인데 이 인터페론 방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직접적인 살균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방부제로 써요. 음료수에 보면 비타민 C 이렇게 들어있는 거 방부제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C가 혈중 내에 충분하잖아요. 그럼 인터페론도 더 증가시키고 스스로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비사기 항원의 노출이 됐을 때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C. 이거 중첩돼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비타민 C,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제 선천 면역 대식세포에서 보면 중성부, 단핵구, 가지세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항원 석지의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야 이런 걸 잡았어 라고 티내는 게 중성부. 그 다음에 포식 작용 후에 인터페론 같은 화학물질을 방출하면서 이것도 비명과 똑같아요. 단핵구가 또 야 나 이런 거 잡았어 이렇게 막 사이토카인을 막 방출해 티를 내. 그 다음에 이제 가지세포는 얘는 이동하면서 움직여서 잡아먹는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잡아먹어서 이런 거 먹었다. 잡아먹어서 이런 거 먹었다. 계속 제시해주는 애예요. 그런데 이 선천면역 대식세포 작용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단백질.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체중당 0.8g이 필요해요. 그럼 50kg다 그러면 58, 40. 하루에 40g의 단백질. 60kg다 그러면은 68, 48, 5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충 평균 내서 여자는 55g, 남자는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면역력을 작용시키는 데만. 근육을 늘리는 데 말고요.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작용시키는 데만 그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E, 비타민 B6, 세포 매개, 매개 면역하고 항체 면역 전체에 작용할 때 아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선천 면역에 작용하는 게 비타민 E, 비타민 B6, 아연,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매개 면역 주도하는 이 헬퍼 T세포의 이게 후천 면역에 해당하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세포 그 독성 T세포가 킬러 T세포를 이제 활성화시켜요. 그럼 이제 인터루킨 2라고 하는 것들이 방출되는데 이때 뭐가 자극되냐? 베타카로틴, 비타민 A 180mg이 필요해요. 180mg? 우리 카로틴에 1mg 이렇게 들어있어요. 180mg을 어떻게 먹어? 비타민 A로는 좀 더 먹을 수가 있어요. WX 안에 들어있는데 천연으로는 농축물, 복합물로는요 15mg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카로틴 몇 개? 15개. 5배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되거나 아니면 암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카로틴을 5배. 그거를 7일만 섭취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T세포 수가 30% 증가해요. 엄청난 거죠. 30% 증가는. 그래서 14일 후에는 모든 T세포의 종류가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3배에서 5배 정도까지는 먹어줘야 돼요. 기본 용량에. 1배가 아니에요. 3배에서 5배. 비타민 C, 비타민 A, 흉선 성장, 아연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T세포를 증가하고 그들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A하고 아연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셀레늄까지도. 그래서 비타민 B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내가 뭘 열심히 먹어야지 면역력이 좋아지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조절 T세포 여기에도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 해주는 것이 비타민 D다. 항체 매개 면역 B세포를 보면 헬퍼 T세포, B세포 자국, B세포 증식, 형제세포, 항체 형성. 항체가 형성돼서 기억을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B세포 증식 과정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때는 비타민 E가 많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A도 항체 반응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활성화돼요. 3일 안에. 그래서 감기가 걸려봤던 사람은 3일 안에 괜찮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싸워본 적이 없어. 그럼 2주가 가요. 2주. 그래서 한 2주 정도 앓게 된 게 일주일에서 2주 이상 앓게 되는 것들이 내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관리 조건을 보면 꼭 영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운동, 수면, 햇빛 모두 다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체온 조절하고 상관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숙면하고도 상관이 있고 운동이라든지 숙면 그것도 이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수면이 좋으냐 운동이 좋으냐고 했을 때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질병의 유형마다 다르고 자기가 더 체온을 높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좋은 거야. 내가 운동을 했는데 잠을 푹 자. 그럼 운동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운동을 했더니 몸이 부딪혀서 잠을 더 못 자. 그럼 운동하지 말고 그냥 빨리 쉬어야 돼.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기한테 맞춤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시키고
임파순환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유동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면역세포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까지 짧게 보고 갈 건데, 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암세포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사백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원래 세포가 자기가 재생 주기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화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80회면 80회, 70회면 70회 하고 나면 죽어야 돼. 근데 암세포는 그게 계속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 증식하는 비정상세포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종양, 악성종양, 상피성, 비상피성으로 구분하는데 양성종양은 그냥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커지긴 하지만 무한정 자가 증식하거나 아니면 전이는 안 돼요. 근데 악성종양은 이 암세포가 이동해 다니면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혈관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키워요. 그리고 그 혈관을 타고 몸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악성종양이거든요. 이 캔서가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꽃게, 개발. 그래서 암세포는요, 혈관을 끌어들이면서 자기를 개 다리가 뻗은 것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캔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 억제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성장하겠죠. 계속 크는 상어처럼 계속 크는 거고, 신생 혈관 인자를 내뿜어서 증식에 필요한 영양소와 혈관을 빨아당겨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자꾸 증식하게 되는 욕심꾸러기예요. 자기만 계속 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이제 정상세포였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화되는데 처음에는 잠복기를 가져요. 이게 얼마나 될지 몰라. 잠복기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암의 전단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 검사하면 전단기 몇 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게 전암 상태, 그 다음에 초기암 상태. 왜 그 대장 선종 같은 경우도 전단기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궁에도 왜 이게 용종 막 이런 거 생기면 전단기 암 몇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기암이다. 그러니까 1mm 미만 이렇게 하면 1기다. 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진행암이 되면 이제 1기, 2기, 3기, 4기 과정을 거쳐서 말기에 이르는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암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뭐 제가 책을 본 거,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이 이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것들 요약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면 암 걸리면 대부분 죽는다. 암은 낫지 않는다. 암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자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암은 유전된다. 암은 스트레스 원인이다. 암은 잘못된 식사가 원인이다. 암에 걸리면 산속에 들어가면 낫는다. 이거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뭐지? 그 산속에 가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뭐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다 환자분들이 거기 와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사람은 그걸 완전히 내려놔야지만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게 더 기분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해야 되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상식들이.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세제, 뭐 발암물질, 화학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도 이제 암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암의 원인은 대충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독성 발암물질에 의해서 생긴다. 그 다음에 유해산소에 의해서 생긴다. 활성산소.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 세포가 굶어서 생긴다.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대사 이상과 만성 염증 때문에 생긴다. 염증이 결국은 정상적인 대사를 망가뜨리면서 생긴다.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때문에 발암물질이 생겨서 생긴다. 이렇게 나뉘어볼 수 있는데 이 암을 유발하는 염증의 원인이 밝혀진 거는 요런 정도예요. 그래서 림프종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르균, 특히 위암은 대부분 다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생겨요. 내가 위 내시경하고 검사를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나왔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험이 보여. 이러면 빨리 이걸 처리하셔야 돼요.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위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 일단은 pH 2 정도의 강산 환경에서는 죽어요. 근데 3만 대로 살아, 이 헬리코박터가.
그래서 저산증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약보다 더 효과가, 이게 이 헬리코박터균 죽이는 약이요 굉장히 강한 항생제예요. 근데 그러면은 장이 또 무너지잖아요. 얘를 멀쩡하게 하면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게 뭐다? 프로폴리스 패치 붙이고 잡으셨어요? 입병 났을 때? 쌍나사요. 혓바닥 구멍 뚫렸을 때 붙여보셨어요? 붙이고 가만 물고 계세요. 쌍나사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해서 프로폴리스 비행기 타면 어때요? 기내 품목에 꼭 있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성분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해준다. 그 다음에 규석, 성면, 담배 연기가 기관지 암을 유발하는 제1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성면이 중피종이라고 하는 종양, 그 다음에 발에 식도라고 하는 염증이 있는데 식도암의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염 바이러스 B형과 C형이 간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위암 원인,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알고 있죠? 이게 입병 나게 하는 거, 카포시 6종이라고 하는 종양을 유발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계속 헤르페스가 생긴다. 이것도 빨리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흡충증이라고 하는 그 기생충이 있어. 기생충 방광암의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장염이 자주 걸린다. 설사가 잦다 그러면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상부생식기 감염이 잦다. 활성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암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난소암의 원인이 되고요. 세포 조직, 이제 제형성 이상이 생기는 세포 조직이 나빠지는 것도 난소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진단해가지고 난소 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산부인과 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정기 검진을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 이것들이 이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들이에요. 나머지 요인들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복합적이거나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의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이제 독성 물질의 노출, 감염, 방사선, 호르몬 이상, 그 다음에 식이습관. 근데 이 식이습관이 암의 30%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암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일단 담배 피던 사람 담배를 끊어요. 술 마시던 분은 술을 끊어. 절대 안 끊을 것 같았던 분도 끊어. 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세요. 100% 돌아가세요.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데 암이 낫는다. 이건 못 봤어요, 제가.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암이 재발을 안 한다? 못 봤어요. 반드시 재발해요. 그래서 독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식이습관도 자기한테 맞는 식이습관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일단 환자다 그러면 나쁜 건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 환자들이 제일 빨리 그 노출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기호식품 있죠. 커피, 빵, 고기 같은 것들을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먹는 분들이 많아요. 딱 그때 재발해요. 그래서 최소 아까 면역세포가 생산 주기가 있어요. 헬퍼 T세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항원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죠. 얘가 생명 주기가 약 4년이에요. 4년.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4년 동안은 그 면역세포를 생긴 암세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한번 속였잖아. 암세포는 자기가 나인 척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애인 척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인 척 하는 거야. 그런데 내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한테 속았어. 속은 사람은 한 번 속기 더 쉽다. 2번 속기도 쉽다. 그래서 속은 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4년 동안. 나를 다 건강하게 해도요. 속은 애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발할 수 있어. 그래서 5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을 5년을 보는 이유가 그 면역체계가 다 바뀌고 새로운 면역체계가 생겼는데도 암세포가 안 생겼다? 그러면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4년 동안은 내가 좋아진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 그러면은 그 좋아진 식습관, 생활습관을 완전히 똑같이 유지해야 돼요. 골고루 먹어라 아니에요. 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걸 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았던 운동을 계속해야 되고 내가 좋았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비행기 타시면 안 돼요. 여행도 가지 마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은 시간에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자야 돼요. 내가 컨디션이 좋았던 걸 그대로 4, 5년을 유지해야지만 완치가 돼요. 그게 이제 암 환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해도 들어오는 독성물질들 많아요. 우리가 야채 잘 먹으려고 하는데 살충제 오염 수준이 높은 것들이 우리가 많이 먹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딸기, 체리, 포도, 피망, 샐러리, 감자, 시금치, 상추, 오이, 애호박, 호박. 농약을 많이 뿌려요. 그나마 농약 오염이 좀 덜한 애들, 껍데기가 두꺼워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거나 농약을 잘 안 뿌리고 키우는 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바나나는요 현지산만, 국산 수입산은 오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렌지 껍데기 다 까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초미세먼지 작고 가늘수록 1급하다. 물, 미네랄이 없는 물, 음식 영양소가 줄어든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독성 물질은 뭐냐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독성 물질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 만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진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딱 두통이 와요. 그 사람이 뿜어내는 숨 하나하나에도 독이 품어져 있어요. 그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꼭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막 토해내는 사람 있어요. 가끔 고객들 만나면 이런 분들 계시죠? 적당히 들어주고 빠져나오세요. 내가 죽겠어 이러면서 막 웃긴 얘기로 다른 얘기로 받고 그런 능력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합성 환경 발암 물질들을 보면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물질의 목록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테스트를 거친 물질이 900가지가 넘는데 해마다 이 화학물질은요 수천 톤, 수백만 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이게 테스트를 했어요. 900개의 물질 가운데 단 한 개만 발암물질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거나 쓰거나 입거나 바르거나 위에 성분표를 자세히 봐서 합성 발암물질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배제하는 것이 좋다. 내가 면역력이 약하다면, 간 기능이 약하면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개 물질은 확실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유기농 식단을 했어요. 어린이들의 소변에서 검출된 살충제 잔량을 봤더니 일반 식단 며칠간 했는가 유기농 식단 했던 애들의 소변에서 배출된 양이 훨씬 적었어요. 살충제. 그래서 유기농으로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 않은 이런 식자재를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음식에서 사라지는 항암 물질들 봤더니 우리가 그 풀을 먹고 소를 키워야 되죠. 풀을 먹고 염소를 키워야 돼요. 근데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사료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축이 섭취하는 먹이 비중의 목초 비중을 봤더니 이게 목초가 100%일 때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은 1대1.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근데 목초는 3분의 1만 먹고 사료를 먹은 애는 오메가6가 8, 5, 40, 5배. 5배나 높은 거죠. 그래서 계란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한 게 오메가3와 오메가9, 6의 비율이 1대20으로 깨져 있다 그랬잖아요. 좋은 지방이 거의 없다. 염증을 제거하는 오메가3는 작고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나 오메가9이 너무 많은 게 현대의 고기예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거든요. 100% 풀을 먹고 자란 애다 그러면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톡스 하는 분들이 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연산만 돼요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좀 자연산만. 대부분 양식이잖아. 양식은 똑같이 사료 먹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식단 및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봤을 때 통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봤더니 전립선 미시요법이라고 들어봤죠. 현미채식으로 주로 하는. 그래서 이 미시요법대로 했던 사람들을 봤더니 전립선 암세포 생장을 막는 게 통제 집단은 이 억제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70%. 근데 통제하지 않은 집단은 9%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 성장 억제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 준수율이 높은, 그러니까 식단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은 71.9%가 나왔어요. 근데 낮은 사람은 마이너스 7%. 이 억제율이 전립선 암이. 근데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죠. 그래도 38.7%.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톡스 식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기농 식사 이런 것들 100% 하기 어렵죠. 내가 환자도 아닌데. 그렇지만 완전히 안 하는 것보다는 했다 안 했다 할지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GI 수치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GI 수치, 당을 높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암에 대한 음식의 효과와 종류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암에 효과가 좋은 음식들이고 효과가 없는 음식 뭐 이렇게 나뉘어보면 돼요. 효과가 좋은 거 100% 성장 억제하는 게 마늘, 파, 골파,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그래서 그 급에 해당하는 거, 매운맛에 해당하는 것이 폐 대장에 좋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까워. 브로콜리까지 무. 근데 여기 보면 가지, 한랍, 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어. 그래서 야채가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지만 모든 암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암 종류마다 쓰는 항암제가 다르듯이 채소도 달라요. 그 암에 해당해서 억제 효과가 있는 채소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항암 성분이 많은 것들이 이제 마늘, 배추, 로즈마리, 라즈베리, 포도, 생강, 콩, 뭐 이렇게 버섯, 녹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암 종류마다 다를 수 있다. 유방암도 종류마다 좀 다른데 유방암은 보통 버섯이 좋아요. 그리고 폐대장암은 매운맛에 해당하는 마늘, 브로콜리, 무, 양배추 이런 것들이 좋고 간암은 신맛에 해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베리류, 그 다음에 부추, 신맛에 해당하는 뭐 그 오렌지 계통 있죠. 그래서 오렌지 계통의 항산화제는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껍질의 흰살 부분. 반짝반짝거리는 껍질 말고요. 달콤한 알맹이 말고 속살 흰살 부분.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양세포 유방암 증식기를 봤더니 와 이거 봐요. 새송이 느타리가 유방암의 억제 효과가 이 양송이 봐봐요. 이게 이제 증식을 막는 여러 가지 버섯이야. 그래서 증식 비율이야. 증식 비율. 종양세포 증식 비율이니까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싼 게 좋아. 싼 게 좋아. 양송이 버섯, 표고버섯 좀 비싸잖아요. 하나도 처방 안 했을 때 100%인데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많이 먹었더니 10%밖에 안 돼요. 싼 게 좋은 거예요. 유방암이 좋은 거는 끓였을 때 미끈덕미끈덕거리고 익혔을 때 미끈덕미끈거리는 점액물질이 많이 나온 느타리나 새송이나 팽이버섯이 훨씬 좋다.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각각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NK세포가 우리가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멍을 내서 안에 독성물질 퍼뜨려서 세포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AGS, 최종 당화산물을 줄여야 된다. 최종 당화산물을 줄이는 게 아까 모방 단식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700에서 800칼로리 정도 먹고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었을 때 내 뇌를 속이는 거. 그러면은 최종 당화산물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 NK세포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다른 오염된 세포에 구멍을 내는 드릴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식단이나 운동, 수면요법도 필요한데요. 일단은 환경 발암 물질을 해독해야 돼. 이미 들어온 건 해독하고 새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고 면역 체계를 더 자극하고 살려야 돼. 그리고 종양 증식에 필요한 신생 혈관을 막아야 돼요. 신생 혈관을 막기 위해서는요, 염증을 제거해야 돼요. 아까 AGS, 이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을 타고 신생 혈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가열하지 않는 거. 아까 건조한 환경에서 가열한 것들이 당화산화물을 높인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가열, 아니면 가열하지 않은 음식들이 좋은 거고, 종양세포가 비료로 쓸 수 있는 만성염증을 억제해야 돼요. 그리고 종양세포가 주변 조직에 침투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종양세포의 자멸을 유도해야 되죠.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블X 안에 있는 항산화제가 우리가 이제 논문 통과하고 테스트해서 받았던 게 뭐예요? 안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더블X를 먹고, 안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더블X를 안 먹고 이랬더니 더블X를 안 먹은 그룹은 꼬리가 길어지면서 암세포가 생겼죠. 근데 더블X를 같이 먹은 그룹은 꼬리가 더 길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세포의 나이가 똑같이 유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포의 나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이상세포가 많이 생겼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양세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잘 달래야 된다고요. 좋은 영양소,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면 종양세포가 나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인을 살려야지 그래야지 지구가 평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분 좋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세롤라 C에 보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면역 체계에 작용하는 거예요. 단일 성분으로는 그런 복합 물질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비타민 A로 우리가 단일 물질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려면 180mg이 필요하지만 복합 산화물 베타카로틴으로 우리가 멀티카로틴으로 그 능력을 만들려면 15mg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180mg 먹을 수 없지만 15mg 정도는 하루에 음식과 그 다음에 뉴트리언트로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더블X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까지 완전히 제거하면 될 것 같고요. 구독하셨어요? 온라인 강의 공부하실 분들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조금 더 내가 진심으로 고객에게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배우면서 해결해주고 싶다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